예, 10장은 크레딧 마켓 임퍼펙션스고요. 여기서는 이제 크레딧 프릭션, 신용 마찰, 그다음에 금융 위기,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이야기는 10장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만 우리가 여기서 커버를 하고요. 예, 신용 마찰, 노동시장 마찰과 매우 비슷한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Financial Crisis는 금융 위기. 10장에서는 자본시장 혹은 신용시장, 대부시장에서의 불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imperfections의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형태의 imperfections, 첫 번째가 asymmetric information, 비대칭 정보고요. 두 번째가 limited commitment라고 해서 계약 이행의 불안전성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asymmetric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참가하는 참가자들 중에서 예를 들면 저는 제 자신의 특성을 알고 있어요. 제가 돈을 빌리면 갚을 사람인지 안 갚을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만 상대방은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이러한 경우 이제 비대칭 정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이그젬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험 상품. 건강보험도 괜찮고 자동차 보험도 괜찮고 손해보험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말고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보험 상품들이 조금 있어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굉장히 험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정반대로 매우 안전하게 안전을 지향하면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이 굉장히 험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인지 진짜 분노의 운전자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고 있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사고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유발했었다라고 하는 히스토리를 이제 접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가입자들은 자신의 특성, 캐릭터리스틱스를 알고 있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특성을 알 수 없으니까 보험료를 어떻게 받으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bad policy holder와 good policy holder가 있다면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사람들이 good이라고 하고 분노의 운전자들을 bad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보험료율을 좋은 사람들만 들어올 때는 사고가 거의 나지 않아서 사고 처리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보험회사에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다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보험료가 그렇게 높진 않겠죠. 하지만 분노의 운전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보험회사는 높은 보험료율을 책정하려고 할 거예요. 같은 논리를 우리가 금융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차입자를 바로어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좋은 good 타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bad 타입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good borrower들은 이제 빌린 돈을 다 갚는 사람들이고 bad borrower들은 빌린 돈을 무조건 그러니까 띄어먹기 위해서 디폴트하기 위해서 빌리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시장에 나타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good borrower들이 아니고 일부 bad borrower들이 섞여 있다면 당연히 제가 아까 금융상품에 대해 보험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차입금리,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상당히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loan interest rate에 프리미엄이 들어갈 거예요. 디폴트 프리미엄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떼어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출해줄 때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려고 하겠죠. 대출 금리에 프리미엄이 들어가게 되겠죠. 비교적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누가 good borrower들이고 누가 bad borrower들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자율의 차이, safe loan, safe loan과 risky loan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때그때 이건 좀 다르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가 safe loan이고 뭐가 risky loan이냐라고 한다면 그냥 조금 더 일반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safe loan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비교적 우량한 기업들, 뭐 우량한 기업 또는 뭐 신용이 높은 고신용 가계에 대출해 준 대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리스키 론은 뭐 우량하지 못한 기업들이라든가 혹은 뭐 신용도가 낮은 가계에 대출해 준 대출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기업이 우량 기업이고 어떤 가게가 신용이 좋은 가게인지 사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걸 몰라서 에이스메트릭 인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리스키 론과 세이프 론은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그냥 리스키 론은 우량 기업이 아닌, 그러니까 비교적 신용도가 낮은,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신용 등급은 이제 금융 시장에서 평가가 되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들이 혹은 뭐 금융기관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이죠, 그렇죠? 채권에 투자했을 때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리스키 론이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이프 론이라고 하면 우량 기업이 뭐가 우량 기업이고 신용이 좋은 가게가 누구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편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실제로 조금 더 포멀하게 얘기해 본다면 이러한 대출이 무슨 대출이냐라고 하면 그냥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 등급이 높은 신용 등급은 뭐 채권 시장, 금융 시장에서 다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니까요. 신용 등급이 높은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 경우 이걸 이제 우리가 세이프 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잖아요. 채권 시장에 회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축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은행채를 발행하기도 하는데요. 신용 등급이 높은 기업들, 금융기관들도 당연히 이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겠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은 비교적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발행 이자율, 발행 금리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 채권을 구입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높은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과 낮은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가 같으면 누가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구입하려고 하겠어요. 그만큼 위험한데.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어느 정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더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되겠죠. 대체로 금리는 오른쪽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금리와 왼쪽에 해당하는 리스키 론에 해당하는 금리와 세이프 론에 해당하는 금리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보통 인터레스트 레이트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그냥 뭐 줄여서 스프레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건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 금융 시장으로 나가 보면 뭐가 그 세이프 에셋, 뭐가 안전 자산이고 뭐가 위험 자산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국제 금융 시장에서 뭐가 안전 자산일까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 자산이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 유로, 엔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안전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수익률과 비교적 위험한 자산들이 어떤 자산들이냐면 대한민국 국채,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신흥국가들이 발행한 국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들 이런 화폐들이 사실 위험 자산이라고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보다 더 위험한 자산들이 있죠.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국채라든가 이건 사실 더 위험하단 말이에요. 뭐 이제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약간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한 에셋에 대한 수익률과 말씀드렸듯이 안전자산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사이의 차이를 마찬가지로
스프레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위험자산, 안전자산 사이의 금리 차이, 수익률 차이가 이제 스프레드다.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스프레드의 형태는 비교적 떼먹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빌려준 이자율, 빌려줄 때의 이자율과 신용이 비교적 좋은 사람들한테 빌려줬을 때의 이자율, 그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뭐 신용 등급이 좋은 기업들에게 이제 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대출을 세이프 론이라고 불러도 괜찮고, 비교적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준 대출을 리스키 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이 비교적 좋지 않은 기업들한테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해줄 때는 비교적 금리가 조금 더 높겠죠. 그렇지 않은 신용이 좋은 기업들보다는. 두 번째는 이제 리미티드 커밋먼트고, 계약 이행의 불안전성이라고 해서 9장 마지막 부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크레딧 거래, 신용 거래에 대한 계약을 작성할 당시에는 뭐 그 누구도 계약 이행을 뭐 하겠다, 성실하게 계약 이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막상 이행을 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했을 때 이행할지 안 할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행동을 미리 약속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리미티드 커밋먼트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장 참가자가 자신들의 미래 행위를 미리 커밋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빌렸어요. 1년 뒤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는데 1년 뒤에 디폴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디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디폴트 할 생각을 가지고 애초에 차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금융시장에서는 항상 이러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잘 만들어 가는가가 사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입하는 사람들이 계약 기간이 도래했을 때, 계약 만료가 도래했을 때 자신이 빌린 돈을 다 상환하겠다라고 지금 빌릴 때는 약속하겠지만 막상 갚아야 될 시점에 왔을 때 갚지 않고 떼어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뭐 그것에 따른 상당한 페널티가 있겠지만 뭐 대체로 보면 자산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또 신용 구제 같은 경로를 통해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요, 뱅크럽시 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도 그렇고 뭐 기업도 그렇고 뭐 자신의 채무 100% 상환할 의무가 사실 없어져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자신의 채무가 만약에 1억이라고 한다면 뭐 그 중에 한 3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만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채무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차입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페널티도 없다면, 그러니까 채무 조정을 통해서 1억을 빌렸는데 나중에 정말 단 한 푼도 상환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정말 페널티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합리적인 바로워들은 그냥 빌린 돈을 다 떼먹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 놓냐면, 예를 들어서 집을 담보로 설정한다든가, 담보겠죠. 컬레러럴이 담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할부 구매의 경우에는 그 이제 타이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자동차 등록증 같은 거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제 만약에 내 돈을 다 주고 할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에 이제 그 자동차 소유주의 이름만 딱 나와 있지만, 할부로 구매한다든가 혹은 또 파이낸스 회사를 통해서 이제 구입할 경우에는 그 파이낸스 회사가 이제 자동차 등록증에 소유주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그 타이틀에 들어가 있는 그 이름이 그 자동차를 이제 가져가는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허락이 된다면 이러한 신용시장에서의 불안전성,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가 계약 이행의 불안전성 같은 것들이 매우 심각하게
발생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증폭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마지막에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크레딧 마켓 임퍼펙션과 소비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용시장에서의 불안전성과 비대칭 정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증폭된다면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리미티드 커밋먼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9장에서 봤던 조금 뭐 복잡한 계산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서는 잘 하지 않고 주로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고 뭐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바로 크레딧 마켓 임퍼펙션과 소비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우리가 9장에서 리카르디안 이퀴벌런스 디어럼, 그 다음에 이기간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모든 소비자는 빌릴 때의 이자율과 빌려줄 때의 이자율이 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리는 이자율과 빌려주는 이자율 사이에 이제 차이가 없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 첫 번째 형태의 크레딧 마켓 프릭션은 그러니까 뭐 대부 시장에서의 마찰, 신용 마찰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신용 마찰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 그리고 가장 단순한 형태의 신용 마찰은 빌리고 빌려주는 이자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빌릴 때의 금리가 빌려줄 때의 금리보다 높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금리 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9장에서 봤던 이기간 모형을 조금 변형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복잡한 수식을 다 풀어내지 않고 가급적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크레딧 컨스트레인트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건 뭐 신용 제약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신용 제약 혹은 뭐 차입 제약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딱 이러한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형태가 뭐 이것만 차입 제약, 신용 제약이 아니고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신용 제약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신용 제약은 그 중에 하나의 형태예요. 빌릴 때의 이자율이 빌려줄 때의 이자율보다 높은 어떤 하나 특정한 형태의 이제 크레딧 컨스트레인트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짓 컨스트레인트는 전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현재 소득이 Y 마이너스 세금, 그 다음에 소비와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차입을 할 수도 있겠죠. S가 0보다 크다면 렌더가 되는 거고, S가 0보다 작다면 차입을 하는 바로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빌려줄 때와 빌릴 때 다른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렌더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R1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어의 경우에는 바로가 된다면 이자율이 R2가 돼요. 그래서 R2가 R1보다 더 큰 값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의 형태의 크레딧 컨스트레인트라고 불렀습니다. 신용 제약. 그래서 미래에 우리 버젯 컨스트레인트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저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렌더겠죠. 저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자율이 R1이 적용이 될 테니까 미래의 소득과 자신이 저축을 한 것의 원금과 이자를 미래에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비는 미래의 소득 더하기 자신이 저축한 것, 그 다음에 이자율 R1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바로어라면 그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달라져요. 자, 차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가 되었을 때 이것을 상환해야겠죠. 그렇죠? 상환하려면 더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바로어라면 미래 소득에서 자신이 빌린 돈이겠죠. 빌린 돈 마이너스입니다. 빌린 돈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나머지를 소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텀은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빌리면 많이 빌릴수록 미래에 더 많은 이자 부담이 발생할 테니까 미래 소비는 줄어든다는 걸 우리가 앞서 9장에서 봤었습니다. 여기서의 차이는 렌더의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이자율 R1이 적용이 되고, 바로어의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 R2가 적용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텍스 팔러시를 우리가 9장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크레딧 마켓 이퀄리브리엄까지 보지는 않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 아, 빌리고 빌려줄 때 이자율이 다를 때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주고 현재 소득을 어느 정도 확충해주는 형태로 현재 세금을 좀 깎아주고 깎아준 세금을 미래에 추가로 징수한다면 소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를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현재 델타 타워만큼 깎아주고요. 미래에 이제 1 플러스 R1의 델타 타워만큼을 걷어들인다면 그래서 이제 미래에 이게 사실 중요한데요. 미래에 추가로 걷게 되는 세금은 1 플러스 R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예산 제약이 항상 그 현재 가치로 평가했을 때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금을 이번에 현재의 델타 타워만큼 깎아주면 미래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가 단순히 1 플러스 R1만큼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축할 때 이자율이 R1이고요. 렌더들에게 적용되는 혹은 저축할 때 이자율이 R1이고 차입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R2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정부가 우리 9장에서의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정부가 현재 세금을 조금 깎아줬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정부도 크레딧 마켓에 들어가서 자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정부 지출은 일정한데 지금 현재 조세 수입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차이만큼을 크레딧 마켓에 들어가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가정을 하는 거냐면 정부도 R2의 이자율로 차입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부는 굉장히 신용이 높은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저축할 때 혹은 차입할 때 똑같은 이자율 R1이 적용된다고 사실상 우리가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크레딧 마켓에 가서 차입을 할 때 저축할 때의 금리인 R1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우리가 사실 가정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미래에 가서 물론 이제 차입을 해서 현재 재정 지출을 조달을 하고 차입한 금액을 미래에 가서 정부도 상환해야 되지만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차입할 때의 이자율은 빌릴 때의 이자율 R1과 같다라고 우리가 사실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부는 미래에 가서 1 플러스 R1의 타우 T만큼을 추가로 세금을 징수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우리 예산 제약을 다시 한번 표현해 봐야 되는데 렌더의 경우와 바로워의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이 달라진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선을 조금 조심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인다우먼트 포인트가 여기고요. 그래서 현재의 소득이 y-타우라고 했고 미래의 소득이 y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왼쪽 그림은 뭔가를 추가로 그리려고 의도하고 만든 건 아닌데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되게 좋네요. 직접 그릴 수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왼쪽 위 방향으로 간다면 소비점이 이쪽 어디에서 소비점을 선택한다면 이 사람은 렌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현재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는 거니까 이 차이만큼을 저축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소비를 한다면 이 사람은 렌더가 되고요. 이제 그 경우에 이자율이 R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자율이 R1이 되도록 정확히 얘기하면 기울기가 1 플러스 R1이 되도록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제 문제는 자신의 인다우먼트 포인트에서 현재 소비를 이쪽 어디에선가 선택한다면 그러면 자신의 현재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에 가서는 자신의 미래 소득보다 더 조금 소비를 하겠죠. 현재 소비는 미래 소득을 일부 끌어당겨 와서 차입을 해서 현재 소비를 조달하고요. 미래로 가서는 빌린 금액을 갚아서 나머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자율이 1 플러스 R2가 돼요. 빌릴 때의 이자율은 빌려줄 때의 이자율보다 더 높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자, 이 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요. 이 점에서 이쪽으로 가면 이자율이 1 플러스 R1이 되지만 이쪽으로 갈 때는 이자율이 이제 1 플러스 R2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자율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R1보다 1 플러스 R2가 더 커요.
절대값으로 봤을 때 더 큽니다. 그렇다면 기울기는 뭐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절대값으로 봤을 때 이게 기울기가 1이라고 하면요.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2의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더 스티프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더 스티프하게. 예,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 2의 기울기예요. 마이너스 3은 더 스티프하고 마이너스 4는 더 스티프하고요.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커지면 기울기가 점점 더 스티프해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빌릴 때의 이자율이 더 높다는 것은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절대값으로 더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더 스티프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일 빌릴 때와 빌려줄 때의 이자율이 같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직선의 형태가 되겠지만 예산선이 지금 빌려줄 때의 이자율보다 빌릴 때의 이자율이 더 높기 때문에 예산선은 더 가팔라지겠죠.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예요. 반드시 이 점에서 출발해야 되고 더 가파르게 예산선을 표현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1 플러스 R2고요. 이게 1 플러스 R1이겠죠. 사실 우리가 9장에서 봤던 것은 이런 이제 직선의 형태로 예산선을 표현했었던 것이고 이제는 크레딧 마켓 임퍼펙션의 형태로 빌릴 때의 이자율이 더 높다면 그렇다면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부존점을 중심으로 빌려줄 때 렌더가 될 때의 예산선은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빌릴 때의 이자율은 더 높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킹크가 한번 발생하겠죠. 부존점에서 킹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어느 한쪽에 이렇게 볼록 한 점으로 튀어나오는 꺾이는 점이 있는 것을 이제 킹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로축과 세로축과 각각 만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세로축과 만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점은 어떤 점이냐면 이 점을 소비점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현재 소비가 제로고요. 미래 소비가 모든 소득을 다 미래로 보내서 소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소득은 바로 Y-타우니까 자, 이걸 다 미래로 보낸 거예요. 현재는 하나도 소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래로 보내면 이 사람은 저축을 한 거니까 미래가 되면 1 플러스 R의 Y-타우가 돼요. 자, 그러면 미래에 이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소비는 미래에 발생하는 소득 Y 프라임 마이너스 세금에 현재 소득을 다 미래로 보낸 1 플러스 R1의 현재 소득 Y 마이너스 타우가 되겠죠. 이게 바로 미래에 소비할 수 있는 소비의 총액이 되고 당연히 미래 가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제 가로축과 만나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 미래 소득을 현재로 다 끌어와서 다 모조리 빌려오는 거죠. 그리고 미래는 전혀 소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다 끌어오면 이걸 그냥 차입할 때의 이자율 1 플러스 R2로 나눠주면 됩니다. R2. 그래서 이만큼을 빌려오는 거죠. 그렇죠? 이만큼을 빌려오면 미래가 됐을 때 얼마를 갚아야 되냐면 여기에 원금 플러스 이자 R2를 곱하면 미래소득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미래소득에 1 플러스 R2로 나눠준 값을 빌려오면 미래에 가서 미래소득을 다 상환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평생 소득을 다 소비한다면 현재 소득을 소비할 수 있고 미래 소득을 1 플러스 R2로 나누어 준 혹은 할인해 준 것을 현재 가치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을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축, 세로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빌릴 때와 빌려줄 때의 이자율이 다르다면 예산선에 이러한 부존점을 중심으로 킹크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로 바로어의 경우에만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는데요. 빌려줄 때와 빌릴 때의 이자율이 같은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 마켓이 퍼펙트한 경우, 다시 말하면 빌릴 때와 빌려줄 때 이자율이 같은 경우, 반대로 빌릴 때와 빌려줄 때의 이자율이 다른 경우, 그래서 빌려줄 때보다 빌릴 때 이자율이 더 높은 경우를 우리가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어의 케이스만 생각해 본다면 예산선은 이렇게 직선의 형태가 되겠죠. 첫 번째 크레딧 마켓이 완전하다면
당연히 빌리고 빌려줄 때 이자율이 같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소비점이 뭐 B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죠. 그래서 이 사람은 C스타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요. C스타가 여기고요. 그래서 이만큼을 빌려서 현재 소비를 하고 미래가 돼서는 이걸 이제 갚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B를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크레딧 마켓이 완전하지 못해서 빌릴 때 이자율이 전보다 높아진다면,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 구간의 기울기는 이제 여기와 똑같이 제가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서부터 빌릴 때 이자율이 전보다 높아진 거예요. 원래는 예산선이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이제는 빌릴 때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불안전성 때문에 예산선이 보다 가팔라지는 경우고요.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킹크가 생긴다면 가장 바깥에 있는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점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워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무차별 곡선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걸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이건 이제 만나지 않으니까 선택할 수 없고 쭉 그려보면 이렇게 모서리 킹크가 있으니까 아마도 킹크에 터치하는 한 점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접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접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예산선에 텐전트 한다는 표현은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터치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현상은 여기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모서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모서리에 터치하는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텐전트를 하려면 예산선이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해보죠. 텐전트 한다는 것은 접한다는 것은 예산선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예산선이 이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려져야 이제 우린 텐전트 한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림을 좀 그렇게 그렸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을 조금 잘 그려봐도 텐전트 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거고 이 킹크가 있는 요 점에 이렇게 터치하는 방식으로 모서리에 터치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점을 선택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점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점을 선택한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정도의 효용을 얻지 못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점을 선택한다면 무차별 곡선은 더 안쪽에 있어야 되니까 무차별 곡선은 서로 크로스 오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낮은 효용을 얻게 되고 만약 이 사람이 차입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마찬가지로 뭐 저축을 하든 차입을 하든 이렇게 차입을 한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요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은 더 안쪽에 있을 테니까 절대로 더 높은 효용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빌릴 때 이자율이 더 높다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예산선에 킹크가 발생하는 점에 터치가 되는 무차별 곡선의 한 점인 자신의 부존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결국 부존점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점이 부존점과 같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 소득을 현재 소비에 다 쓰고 이게 바로 C스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과 같고 미래 소득은 바로 미래 소비와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현재 소득을 현재 소비에 다 쓰고 미래 소득을 미래 소비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어떻게 해주면 자신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냐면 현재 소득을 조금 더 늘려주고 미래 소득을 조금 줄여주면 이 사람은 더 높은 효용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부가 재정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현재 세금을 깎아주고 깎아준 세금만큼 미래에 걷어들이는 그런 형태의 이제 재정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에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죠. 자, 현재 세금을 델타 타워만큼을 돌려주는 경우에요. 그렇다면 현재 소득이 지금 우리 바로의 케이스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y-타우인데 여기에 세금을 델타 타워만큼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득은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현재 소득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미래가 되었을 때 이 바로워는 세금을 더 내야 돼요.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 플러스 R1의 델타 타우라고 했습니다. 왜 R1인가?
정부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깎아줬으니까 크레딧 마켓에 들어가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빌리는 건 비교적 어렵지 않아요. 낮은 이자율로. 국채 금리가 바로 그 금리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국채 금리로 빌릴 수 없습니다. 정부만 국채 금리로 빌릴 수 있고 우리는 이제 국채 금리 플러스 알파로 빌려야겠죠. 정부는 R1으로 빌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저축할 때 금리는 국채 금리고요. 예, 정부가 빌릴 때의 금리는 국채 금리입니다. R1로 빌릴 수 있으니까 미래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은 바로 마이너스 1 플러스 R1의 델타 타우가 돼요. 그래서 미래 소득은 얼마만큼 줄어드냐면 바로 요만큼 줄어들겠죠.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될 테니까. 자, 이제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것은 최초의 부존점과 이러한 재정 정책이 들어왔을 때 부존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최초의 부존점이 이제 여기였다고 한번 조금 위에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최초의 부존점은 자, 여기였었고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점이 바로 자, y-타우고 여기에 해당하는 점이 y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 미래 소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을 이 사람이 만약에 했었더라면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1 플러스 R1이라고 했습니다. 뭐 마이너스 붙여도 괜찮고요. 1 플러스 R1이라고 했고요. 자, 이제 이 사람의 현재 소득은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델타 타우만큼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 소득은 얼마만큼 줄어드냐면 마이너스의 1 플러스 R1의 델타 타우만큼 줄어들겠죠. 이만큼 세금을 내야 되니까. 정부는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해서 사용을 했어요. 현재 current period에 재정 지출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빌린 돈을 상환해야겠죠. 정부는 빌린 돈을 빌릴 때 R1으로 빌렸기 때문에 낮은 금리를 그대로 바로에게 적용을 해서 추가로 걷어들여야 되는 세금은 이제 1 플러스 R1의 델타 타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부존점, 여기 뭐 슬라이드에서 E2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E2는 어디에 있을까? 뭐 간단하게 한번 기울기를 계산해 보죠. 가로축의 증가분은 델타 타우고요. 세로축의 증가분 감소분이겠죠. 증가분은 마이너스 1 플러스 R1의 델타 타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슬롭이 되는 것이죠.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요. 이게 바로 1 플러스 R1이 돼요. 마이너스에. 그래서 새로운 부존점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렇죠? 현재 소득은 델타 타우만큼 늘어나고 미래 소득은 이만큼 줄어든 요 점이 바로 E2일 텐데 E2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 점에서 이제 이 점으로 이렇게 이동해 갈 때 기울기가 뭐냐면 바로 1 플러스 R1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요 윗부분에 직선을 그대로 연장을 해서 쭉 여기까지 내리면 이게 바로 새로운 부존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E2라는 뜻이에요. 자, 하지만 새로운 부존점을 넘어가게 되면 자, 이제 이 사람의 새로운 현재 소득은 Y 마이너스 타우에 돌려준 세금 델타 타우를 곱한 게 이게 바로 새로운 현재 소득인데요. 이제 재정 정책이 바뀌었을 때 현재 소득인데 여기에서 만일 이 사람이 현재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싶다면 그때부터는 이자율이 1 플러스 R이 되기 때문에 더 가파른 예산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 정책이 바뀌어서 이 사람의 부존점이 달라질 때 부존점을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바로 기존의 최초의 부존점에서부터 1 플러스 R1의 이자율을 따라서 이렇게 예산선을 연장을 하면 우리가 새로운 부존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존점을 어떻게 찾냐면 바로 이 점에서 기존의 인다우먼트죠. 기존의 인다우먼트에서 1 플러스 R1의 기울기를 그대로 쭉 연결해서 직선으로 연결을 하면 바로 우리는 새로운 부존점 E2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새로운 인다우먼트를 갖게 됐습니다. 현재 소득은 델타 타우만큼 늘어나고 미래 소득은
예, 1 플러스 R1의 델타 타우만큼 줄어들지만 부존점은 E2로 이동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어떤 소비점을 선택할 것인가는 이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점을 찾는 것인데, 만일 접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텐전트하지 않는다면 터치하는 점이라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쭉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접하는 점을 찾아봤더니 접하는 점은 없고, 마찬가지로 이 킹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킹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현재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싶다면 더 높은 이자율 R2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킹크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조세 재정 정책이 달라져서 현재 소득이 델타 타워만큼 늘어났다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과 접하거나 혹은 터치하는 점을 찾았더니 바로 이 점이라는 거죠. 자, 이 무차별 곡선을 찾았고 여기에서 이 모서리점과 터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선택하는 소비점이 무엇인가? 바로 이 사람의 소비점은 자신의 소득과 같다는 거예요. 부존점과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조세 재정 정책을 통해서 현재 소득을 델타 타워만큼 늘려줬어요. 그리고 미래 소득은 상환해야 될, 부담해야 될 조세 부담액만큼 줄어든 것이고요. 이 현재 소득만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조세 재정 정책이 달라지기 전에 이 사람의 현재 소비는 얼마였냐면, 현재 소비는 바로 Y-타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 도입된 이후에 현재 소비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바로 세금을 환급해 준 금액만큼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 사람은 부존점을 선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소비가 정확히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정부가 돌려준 세금 환급금 델타 타워만큼 늘어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정책이 도입되기 전에 현재 소득은 Y-타우였고요. 정책이 도입된 이후에 소득은 델타 타워만큼, 세금 환급금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소비는 자신의 소득과 같았고, 마찬가지로 정책이 달라진 이후에도 소비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현재 소득이 델타 타워만큼 늘어났는데, 현재 소득이 그런데 그게 100% 모두 현재 소비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늘어난 소득, 이건 바로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 조세 재정 정책의 결과입니다. 세금 재정 정책, 늘어난 소득이 모두 소비로 연결되는 현상을 우리가 관찰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 혹은 세금 환급을 통해서 바로워들의 소득을 늘려주면 그게 다 소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경기 부양 효과가 매우 크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차입 제약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경제 내에 적지 않다면 정부가 이러한 조세 재정 정책을 통해서 현재 소비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카르디안 이퀴벌런스의 어떤 그 결과가 여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